자, 그 69페이지의 문제 13번입니다.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가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13번 문제에 대한 패턴이요. 시험상에서 예전에는 이 주거분리하고요. 주택의 여가과정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따로따로 낼 만한 부분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주거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화 등의 영향에 따라, 그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상에서 잘 내줍니다. 이런 개념 정도는 반드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농업적인 뭐 농지라든가 또는 뭐 임지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주거지역에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농지나 임지나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존 주거지역이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주거 환경이 훨씬 좋으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걸리죠. 소득 문제가. 그렇죠? 그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이주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가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이 과정에서도 주거분리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분리가 발생했었을 때 여기는 이제 경계 지역인데 여기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죠. 그렇죠? 여기가 저소득층, 여기가 고소득층일 때 여기 경계에 있는 저가 주택은요. 대부분 얘들은 할증이 돼서 거래하죠. 왜냐하면 각종 편익서를 보다 쉽게 여기 경계라는 게 뭐 도로 하나, 뭐 담장 하나를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은 대부분 얘들은 할인돼서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각종 소음,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4번 지문에 보시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돼서 거래된다. 이 표현도 가끔씩 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서 상향 여가 과정이 계속이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랬을 때 여기가 할인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면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이주하겠죠.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침입에 의한 하향 여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가라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향 여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역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여기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향 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을 때 이 상향 여가는 특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 그게 이제 14번 문제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 문제 4번 지문에 대한 내용에서 어떤 지역의 토지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의 또는 계승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계속 침입해 들어오면서 저가주택의 경계가 안쪽으로 확산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던 이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천의 또는 계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도는 구별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에 대해서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16번, 17번이 이제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에 대한 것을 기출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을 보시면 16번 문제입니다. 70페이지.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향 여가는 자, 누가? 하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게 상위 소득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2번 지문에 보시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주거분리의 개념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현상이죠.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이 돼서 그렇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소득 문제랑 직결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그 계층에 의해서 분화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지역의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가라는 것도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상위 계층이 좀 더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집이 비어지죠. 공가. 그게 이제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게 여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 거. 언제든지 지문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에 가시게 되면 주거분리. 자, 1번 지문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2번 지문에 고소득층 주거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분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된다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경계에 있는 이 저소득층의 주거는 할증이 돼서 고소득층의 주거는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틀리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때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고소득층들의 주거 환경이 좋은 쪽에서는요, 소득 능력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으니까 각종 뭐 유통시설 있죠, 백화점 아니면 예서 쇼핑센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깝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17번 문제의 5번 지문이나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2번 지문이나 같은 논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거분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시 전체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 보시면은요, 불량주택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죠. 불량주택이라는 게 자, 시장에서는 이 이론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얘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저가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저소득층은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비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들보다 조금 상위 계층이 있죠. 고소득층이 거주하던 주택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향 여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있는 요 저가주택이 있죠. 저가주택도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느냐? 거래가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위 한 대로 왜 달동네라고 얘기하는 판자촌도 매매가 있고 전세, 월세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 하향 여가를 통해서 기존 이 주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인수한 다음에 결국은 소득이 낮으니까 낮은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가주택이 점점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이 돼서 일어난 건데 결국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결국은 얘네를 주관계 안 좋은 주택을 철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이 소득을 높여만 주면 알아서들 주택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8번 문제에서 주어질 때 거기 보시면 2번은 상향 여가가 아니라 하향 여가에서 불량주택 문제가 나오는 거고 3번 질문과 같이 시장 기능이 실패한 게 아니란 얘기죠. 시장에서 정상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량주택 밀집전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소득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 적은 주택 절약과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래서 1번 지문에 가시면 불량주택의 문제는 그 주택 자체 문제 이전에 실제로는 소득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과 결부되어 있다. 소득을 뺀 나머지의 논리가 나오면 틀리다는 것만 유념해 두시면 돼요. 모의고사 등에서도 한번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게 되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요. 그 19번 문제죠. 자, 요거는 이제 정보를 매개로 해서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약성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중강성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성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예, 중강성까지 존재하는 걸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약성은 무슨 정보? 과거 정보. 그죠? 예, 그래서 과거 정보를 매개로 한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렇죠? 예,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얘네는 현재 정보까지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기본적인 분석이죠. 그렇죠? 이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무슨 이윤을? 정상 이윤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있는 강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게 되면은 무슨 이윤? 정상 이윤만. 자, 그러면 현재 얘는 과거, 얘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만 정보라는 것이 매개가 되면 그러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정보가 매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상윤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주식 등에 대해서 이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갖고는 투자 종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죠.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무슨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투자 가치를. 내재 가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적인 주가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S전자, L전자 이런 식으로 전자에 관련된 종목들만 묶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수익도 클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투자 자산의 이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배워봤어요. 그러면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배분적 효율성인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이라고 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 우리가 이런 거를 감안하자고요. 이게 서로 같을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같다는 게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거죠.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 2% 준다는 거죠. 근데 얘도 2% 준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들지 않죠. 얘한테 2%를 준다는 얘기는 투자에 관한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률이 작게 주어지는 개념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죠. 예. 투자하는 원금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수익도 보장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익을 이렇게 작게 주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서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주어지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할당적 효율성의 논리인데 이렇게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니까 이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윤만 이루어지고 있냐면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시장도 초과이윤이 존재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정보 비용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정보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아지면 얘도 정상이윤만 존재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한 어떤 요소가 많지만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효율적 19번 문제에 가시게 되면요. 자, 중강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투자하면 무슨 이윤? 정상 이윤만. 그렇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죠?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얻기 위해서는 정보가 매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정상이윤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4번에 갔더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구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장이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20번 문제 잘못된 걸 물어봤어요. 1번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상의 이윤을 올리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성은 기술적 분석밖에 안 돼 있거든요.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해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효율적 시장의 존재 여부는요. 나라마다 비동질적으로 적용이 된다.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게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요. 대부분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으나 현재 공표되는 모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틀린 거죠. 자, 얘는 현재예요.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시장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게 중강성이죠. 예.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상의 이윤은 없는 거죠. 정상 이윤만. 그래서 20번에서는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2번에 가시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전에서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22회 때 기출 나왔던 거를 언급해 드렸으니까 한 5년 만에 등장을 했죠. 자, 22번의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나와 있어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모든. 그러니까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이 돼 있다.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되게 부합되는 시장이고요.
4번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22번에서는요. 4번이 틀린 건데 2번의 표현에서 강성에 대해서는 항상 알아두시는 게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하고 4번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복수가 구성이 됐는데 정답은 4번으로 놓고 2번에 대한 건 나중에 정오표 할 때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강성은 현재 내가 알려진 모든 과거나 현재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더라도 역시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미래 정보를 입수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출제자들이 뭐 또 많이 활용하냐면요. 약성은 이거를 가지고 투자하면 요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약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강성도 요거를 매개로 하면은 정상이윤만 얻어야지 초과이윤을 얻는다라면 얘도 중강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성은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 중강성도 현재의 것만 매개로 해서는 정상이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형태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정리 정도 해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24번에 문제 가시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항상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죠? 강성에서는 정상 이윤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3번 지문에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틀린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무슨 이윤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이렇게 항상 같도록 배분되어져 있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는 투자자 중에서 보면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냥 여기를,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수익률로 보셔야죠. 위험이 아니라 수익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이렇게 같도록 배분되는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됐다는 말은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이자율이 같도록 우리가 할당됐다는 말이다라고 했을 때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도록 할당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25번에 5번 지문에 가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는 것은 위험을 감안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번에서는 틀린 게 그 3번 지문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뿐만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우리 기출에서 확인했었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도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를 매개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지불하는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아진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27번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한 건데 얘도 오래간만에 이제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하게 되면 이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이제 요구 수익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정보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을 때 요건이 제시가 되죠. 역세권에 일단의 토지가 있고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 그 다음에 들어서면 8억 8천,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기대 수익은 딱 두 가지를 줘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하나, 둘로 주어지고요. 이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는 최소한 정보는 알아야 되죠. 예, 그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시가 되는 게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되면 40%, 아닐 때가 60%겠죠. 요구 수익률은 통상 10%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확률이 각각 나눠져 있을 때 40대 60일 때 우리가 가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 이제 백분율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두 개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소수 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라는 얘기는 100분의 10에 대한 논리니까 100분의 10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소수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소수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게 비율로 몇 프로? 1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얘가 이제 0.1이고요. 자, 8억, 들었으면 8억 8천이 된다는 거죠. 8억 8천만 원. 근데 얘가 몇 프로냐면 40%. 그쵸? 근데 아닐 때는 얼마가 되냐면 6억 6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60%.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주어진 거죠. 48, 32, 48, 32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3억 5천 2백만 원. 40%. 이게 맞춰준 거죠, 출제자가. 그러면 66에 36, 66에 36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3억 9천 6백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이제 다 더하는 거죠. 3억 5천 2백하고 3억 9천 6백을 다 더하게 되면 거기 나온 대로요. 얼마 나오냐면은 그 40% 기준에 있었을 때 요게 이제 8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억 4,800이죠. 요거를 1.1로 할인하면은 6억 8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의 가치가 얼마다? 6억 8천이라는 얘기죠. 근데 100%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는요. 얘는 이제 확률이 나눠져 있을 때고 100%일 때는 계산이 오히려 간단하죠. 자, 8억 8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1이거든요. 그러면 6억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8억 8천을 1.1로 한다는 얘기는 뒤에 거 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8억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8억에서 6억 8천 빼면 남는 게 1억 2천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정보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얘가 지금 8억이니까. 그죠? 예. 이 상태의 정보 가치는 1억 2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겠죠.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연 매도자하고 매수자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하려고 할 것이냐.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이게 거래 가격이 되겠죠. 6억 8천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감안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매도자하고 매수자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은 거래가 성립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죠? 그때의 가격은 얼마다? 6억
8천이라는 얘기죠. 6억 8천 이상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자는 이익일 것이고 매수자는 손해가 되겠죠. 하지만 6억 8천은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가격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느냐를 한번 물어봤던 선례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한번 오류가 나온 다음에서는 정보와 가치를 지금 이제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계산이 간단하다는 거. 요거는 각각의 확률만 대입하게 되면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의 가치, 그 다음에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거래 가치 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이런 거는요.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한 10회 본다 그러면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기본 요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은요. 지대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지대론인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상에 가끔 이용이 되는 입찰지대, 준지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제목들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초를 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